우리 수행으로 지내는 게 제일 잘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수행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잘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오를 여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가 오를 여는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멋진 사람 없어요. 왜? 우리는 안팎이 똑같은 사람이죠. 물론 잘 됐을 때 이야기고요. 우리는 안팎이 똑같으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해요. 그렇죠? 남 도와주고 말 점잖게 하고 좋은 말 쓰고 남 위하는 말 하고 길 가다 휘 죽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행위만큼 마음이 좋을까요? 그거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해야지 따지나요? 우리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수행자죠. 불교 수행은 사실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자리 이타지 이타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불교는 자리 이타지 이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해요? 여러분 수행해서 뭐 하죠? 수행 왜 하죠? 여러분은 수행해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행해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고통 없음 행복해지려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곧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약한 내가 대단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수행의 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좋아지는 길은요. 곧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커져서는 절대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것이 번뇌거든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번뇌예요. 그게 유신견이죠. 번뇌의 한 종류죠. 마음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 곧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이에요. 내가 줄어든 마음이 좋은 내가 남을 봐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조건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판단해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걸 판단할 때 보통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걸 판단할 때 그 중심은 언제나 납니다. 겉으로 포장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경험해서 판단할 때 여러분 마음 깊숙이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은 아주 솔직하게 이게 내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상대를 걱정하고 상대를 위하는 척 하지만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요. 내가 판단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져가요. 마음이 좋아져 가는 길은 곧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수행의 과정이 그러한 길이죠. 처음에는 내가 띄엄띄엄 대상을 알아가지만 익숙해지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르륵 지나가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 지가 알아요. 다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죠. 자, 마음이 좋아진 내가 줄어든 내가 약한 나는 다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조건들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다고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과 필요한 행위를 해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과 필요한 행위를 할 때 그 기준이 나일까요? 아니면 그일까요? 내가 줄어든 나는요. 마음이 좋아진 나는요. 그를 위해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나의 내적 동기 자체가 그를 위한 거예요. 밖으로 사회적으로 겉모습으로 남의 칭찬으로 사회적 평판으로 그게 동기가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로 매달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많은 부분 이런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직 수행하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된 자신을 위하는 거죠. 자신을 위하면 위할수록 오히려 자기는 작아져요. 이거 참 아이러니죠, 이것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자기는 작아져요. 마음은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 나의 행위는 내가 바깥으로 남을 위해서 말하고 남을 기준으로 행동해요. 그 근거, 그 원인은 어디 있죠?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이
그것이 옳다라고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해요. 이만큼 훌륭한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의 최종 목적 아닌가요? 지행일치. 이거 국민학적 벽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지행일치. 아는 대로 행한다. 이게 왜 써 있겠어요? 못하니까 써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걸 내외 명철이라고 그러죠. 안과 밖에 뚫려서 화나다 그러죠. 우리는 안과 밖에 뚫려서 화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행해서 마음이 좋을 때 여러분은 안과 밖에 뚫려서 화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수행적 노력이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여러분만큼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걸요. 수행하는 여러분만큼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사회적으로는 왜소하고 경제적으로도 왜소하고 권력의 면에서 왜소하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세상을 공유하나요? 다른 사람의 세상이라는 것은요, 다 여러분 관념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바르려는 존재고 참되려는 존재고 옳으려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자리이타잖아요. 불교에서 자리이타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 나를 위한다.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건 이게 자리죠. 자리가 되면 이타는 그냥 돼요. 정말 나는 남을 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남을 위하는 사람일까요? 아주 근본적 입장에서. 나는 선행을 해라고 선행하는 사람이 정말 선행하는 사람일까요? 아주 근본적 입장에서. 우리가 근본적 입장에서 마음이 선해야 선할까요? 행위가 선해야 선할까요? 당연히 마음이 선해야 선한 거죠. 선은 마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사실은요. 내 훌륭한 일 했으라고 광고하는 사람 많고요. 내 이렇게 훌륭해라고 남에게 요즘 PR을 해야 제대로 된 현대인이죠. 자기 자랑 못하는 것도 무능함이죠, 요즘은. 자기 자랑 못하는 게 무능함이에요. 자기 PR 잘하는 것도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정치인들 가서 나는 이렇게 남을 위해요 하면서 연탄을 나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는 선행을 해라고 선행한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 마음이 선할 리가 없죠, 사실은요. 사실은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사람이 마음이 선할 리가 없어요. 왜? 그 중심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번뇌니까. 내가 아주 훌륭해라는 사람이 훌륭할까요? 내가 아주 수행을 잘해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할까요? 우리 큰 사회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지혜로워, 내가 수행을 잘해, 내가 훌륭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수행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사실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갑니다. 마음이 좋아져가요. 좀 손해본 느낌 들죠?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우고자 하지도 않죠. 여러분은 수행해 나가고 마음이 좋아져가요. 여러분은 사실은 내적으로는 대단해져가요. 근데 여러분이 대단해져 가는 길에는요, 여러분이 없어요. 번뇌로서 판단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내 스스로 피할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여기가 정말 가치 있는 곳이라고 압니다. 수행하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수행하는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수행해야겠죠.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이란 것이요, 여러분 정말 나도 이렇게 삶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묶여 살고 있지만 한계치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은요 완전 허구 위에서 세워져 있어요. 우리 삶은 정말 허구 위에서 세워져 있어요. 우리 사회도 우리 문화도 우리 역사도요 정말 허구 위에서 세워져 있어요. 무슨 허구인가?
세상은 이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틀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인식해요. 자기가 인식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죠? 내 밖에 있는 객관 세상을 내가 인지한다고 믿고 살아요. 내 밖에 있는 객관 세상을 내가 인지한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삶이 만들어졌고요.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룩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문화가 이룩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밑에 있는 밑바탕 같은 거죠. 가장 밑그림이요.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장 밑그림 같은 게 이걸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객관 세상을 내가 인지한다. 근데 이게 틀렸어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객관 세상을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각기에 온 것을 내가 해석해 살아요. 약간의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잠깐만 생각해도 명확한 거예요. 내가 저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온 무엇을 보는 거죠. 근데 내 눈에 온 무엇은 벽이 아니에요. 내가 벽을 본다고 거의 99.9% 믿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본다고 99.9% 믿으면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반응, 내 모든 관계 설정, 내 모든 결심, 내 모든 미래에 대한 계획, 이걸 이 바탕 위에서 세웠어요. 이 바탕에서 우리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허구예요. 정말 어느 측면 충격적이게도요, 이게 허구예요. 우리가 객관 세상을 알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각계로 온 것을, 내 감각계로 온 것은요, 나무도 아니고요, 벽도 아니고요, 노란색도 아니고요, 파란색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고요, 차도 아니에요. 내 감각계로 온 것을 내가 해석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각자는 다 나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 가장 우리 삶의, 사회의 가장 밑에 있는 밑그림이 틀렸어요. 그 위에 쌓여있는, 그 위에 수없이 쌓여왔던 그런 사회 조직, 사회 구성, 사회 방향성, 문화의 발달, 이게 바르게 섞였어요. 세상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 사회를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 각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행복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이런 사회적 발달, 문화의 발달, 기술의 발달, 경제의 발달, 모든 것이 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장 밑에 있는 밑그림이 틀렸어요. 틀린 밑그림 하에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그 원초적인 목적,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에 충실할까요? 전혀 충실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밑그림이 틀렸으니까. 출발점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져요. 인간은 더 괴로워져요. 우리는 더 괴로워요. 여러분 지금 그냥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여러분,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날 일이 많은 만큼 화날 일이 많은 거예요. 화는 욕심의 전제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 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하여금 욕심낼 거리를 세상은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욕심낼 것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화낼 거리도 많아져요. 욕심과 화가 나면 우린 괴로워요. 근데 따져보면 세상은 우리가 괴로울 수 있는 요소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왜? 가장 밑바탕에 있는 밑그림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복하고자 합니다. 부탁해서 이걸 아셨어요. 사실은요. 붓다께서 존재가 뭔지 아셨죠? 붓다가 왜 붓다인가? 왜 대단한가? 붓다는 그 이전에 아무도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붓다는 세상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보셨죠. 그래서 오온이라는 말을 쓰셨고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라는 말을 쓰셨어요. 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5가지 알의 무덕이죠.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눌리지 않고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이 보여주는 괴로움의 길을 가지 않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길을 갈 수 있을까를 붙들어 고민하셨고 그 길을 당신이 가셨고 당신이 그 결과점에 이르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괴로워져요. 왜? 문화는 계속 발달할 거니까. 세상은 점점 고도화될 거니까. 근데 그 고도화하는 것은요. 다 우리가 욕심낼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더 많이 욕심내는 것 그게 훌륭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더 많이 욕심내는 것 그게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욕심을 일어나게 할까를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겨두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을 맡겨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가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가십시오. 우린 가능해요.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하면 돼요. 왜? 지금 해도 되거든요.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거 보일 뿐이지 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벗어나는 길로 한 걸음 가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벗어나는 길로 한 걸음 가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한 걸음 갈 수 있다면 두 걸음 갈 수 있고요. 두 걸음 갈 수 있다면 1000걸음 갈 수 있고요. 1000걸음 갈 수 있다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영원히 간 그 상태가 아란이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걸음 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지혜의 잠재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아란이 될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란이 될 수 있다는 증명 같은 거죠. 사실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안 하겠습니까? 수행하는 여러분이 진정 고귀한 자죠.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자기를 위해 수행하면 자기는 약해집니다. 불교적 역설 같네요. 자기를 위해 수행하면 자기는 약해집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객관적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알아진 세상이 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그를 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마음이 내가 저 아이의 상태를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바르게 반응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경로당에서 연락이 와서 치매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은 건망증이 급격히 심해진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검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라는 곳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가는데 엄청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작할 때 검사하는 사람이 이 검사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머리에 헬멧 같은 걸 쓰고 찍찍이 같은 것을 머리에 붙이고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1이 치매이고 5가 완전 정상인데 나는 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보라고 하길래 어디에 가야 하냐 하니까 우선 보건소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갔습니다. 보건소에 접수를 하고 점심시간이라서 시간이 좀 남아서 옆에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기쁨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스님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를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좋아져가고
이 좋아진 마음은 나의 현재 있음에 대해서 느낌 있고 소리 있고 들음 있고 이런 현재 있음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경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바깥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쁜 마음을 알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러 들어갔는데 보건소의 의사도 내가 했던 그런 뇌파 측정 같은 그런 검사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말라란 말을 했고 내게 검사를 해보더니 인지 능력이 아주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좋다라는 말 들으니까 아까 검사했을 때 3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다시 마음이 쉽게 깨어났고 쉽게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내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내가 순간순간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있고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게 치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니까 마음이 또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다 하나같이 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수행의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행자님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상들, 내가 크게 가치 부여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뭐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바른기를 하면 바른기는식으로 이해가 잘 되고 마음이 쉽게 가벼워지고 쉽게 물러나요. 근데 내가 아주 강하게 가치 부여한 대상, 수행자님 같은 경우 나의 미래의 삶의 상태잖아요. 내 미래의 삶의 조건 같은 거죠. 내 미래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강하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강하게 의미 부여한 만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겨나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거죠. 그건 일면 당연한 것 같은데 우선 치매 관련돼서 의사도 그랬다면서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좋아질 일은 없다. 현상 유지 정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도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뭐 현상적으로만 알지 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치매가 나는 생각하기에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는 것, 마음이 점점 뭔가를 잊어가는 것, 마음의 활력이 떨어져가는 것,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치매가 되겠죠. 근데 치매에 대한 최고의 예방이 나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은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마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수행자님이 알아트림 해요. 없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없던 고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활기가 있고 마음이 계속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해나가다가 마음의 조건이 정말 좋을 때는 머다란 암도 생겨나요. 지혜가 생기거든요.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때 기쁨도 생겨나요. 수행자님께서 커피숍에서 느꼈다는 그 기쁨, 그렇게 기쁨도 생겨나죠. 다 그게 마음이 활발하게 지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수행자님이 수행한다면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좋은 거 먹고 영양제 먹고 이것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치매에 대한 예방일 겁니다. 치매를 걱정한다면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각해요. 이건 뇌의 기능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나도 요즘 그 이름 뭐지? 저 법회할 때도 그 부처님이 포교하러 갔다는 기억 안 나요.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근데 나는 생각해봤죠. 이렇게 나도 현상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마음의 순발력은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기억 떠올리면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의심해볼 수 있죠. 내가 나중에 법에 대해서도 잊을까? 법에 대해서도 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법에 대해서 잊을까? 해보니까 내가 수행하면서 법에 대해서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요. 법에 대해서는 안 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에 대해서 안 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은요, 잊을 게 없어요. 무슨 말인가? 잊는다는 건요, 관념을 잊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장소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법은 이름도 장소도 모양도 색깔도 없어요. 그냥 이 순간 현재의 진행이죠. 법은 이 순간 현재의 진행이요. 내 마음이 계속 마음의 절대로 항상 여기 머물러 있고 머무는 순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머물지만 머물 데가 없어요. 이것도 건강경 같죠. 법은 정말 그래요. 아는 마음은 정말 그래요. 아는 마음은 정말 내가 거기 머물지만 머물 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잊을 것도 없어요. 법은 정말 안 잊을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힘든 어떤 정신작용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 힘든가 하면요. 관념이 분명한 것이 힘들어요. 관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게 힘들어요. 근데 법은 어떤가? 실제는 법은 어떤가? 관념이 제로예요. 그냥 그렇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네라고 이해하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그렇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수행을 정말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잠잘 때 수행하면서 자요. 생각해보면 잠잘 때 수행하면서 자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워서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서히 잠들어가요. 그냥 애 안 쓰고 편안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서서히 잠들어가요. 마음의 힘이 점점 떨어져가요. 마음의 힘이 점점 떨어져 가더라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 분명한 모양으로 떠올려야 되고 뭐 리미터를 떠올려야 되고 분명한 형태를 떠올려야 되고 분명한 내용을 떠올려야 한다면은 잠자면서 못해요 그걸. 왜냐하면 그런 분명한 관념을 떠올리는 데는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법은요. 법은 에너지가 깊이 이해하면 깊이 이해할수록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요. 그냥 그런 애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약한 마음으로도 법을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이해하는 순간 그 이해를 따른 기쁨이 있고 이해를 따른 신심이 있고 이해를 따른 노력이 있고 다 에너지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법을 봐나가면서 수행한다면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질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약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약을 먹어도 더 젊어지지는 않고 더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걷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걷고 읽고 쓰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음 자체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는 이런 게 잘 없죠. 마음 자체를 활발하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체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육체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마음도 따라서 활발해져요. 근데 수행은 안 그래요. 수행은 마음 자체를 그냥 핀포인트로 마음 자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마음 자체를 개발하는 거죠. 알아차림하고 이해하고 바른결 일으키고 알아가고 마음 자체를 개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최고의 약입니다. 예, 그리고 수행자님이 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환상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그때 저거 환상이야. 반응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마음의 반응을 줄였어요. 마음이 좀 고요해졌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념적 해결 이렇게 말해요. 관념적 해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될 때는 효과가 좋아요. 될 때는 효과가 좋은데요. 이게 확장 가능성의 한계가 분명해요. 이건 쓰면 쓸수록 효과가 줄어들어요. 왜? 관념 속에 나의 믿음이거든요. 세상이 환상이야. 세상이 환상이야 라고 수행자님이 며칠 전에 강하게 마음에 동요가 생겼어요. 지금은 세상이 환상이야 그러면 그게 그래 정말 하면서 마음에 동요가 강해요. 그래서 친구랑 만났을 때 친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하고 있을 때 지금 환상이지 라고 하면 그 어떤 동의의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어서 마음에서 지적 동의가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덜 반응해요. 근데 이런 관념적인 해결은요. 쓰면 쓸수록 효과가 약해져요. 그럼 관념적 해결 말고 뭐가 있냐? 법의 해결이 있어요. 법의 바탕을 둔 해결. 이 해결은요. 쓰면 쓸수록 효과가 강해져요. 이 해결이 뭔가? 친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저거 소리지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저거 소리지라고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소리 맞아 라고 마음에 동의가 생겨나요.
소리 맞아라는 마음이 동의는요, 수행자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좀 바꿉니다. 지혜가 좀 바꾸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생겼으니까. 이 지혜는요, 이 지혜는 지금 내가 한 체험에 대한 지혜예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세상이 환상이지라고 할 때는요, 이 내용이 지혜적 내용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지혜적 내용이 무엇에 대한 근거는 애매해요, 사실요. 질문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소리지라고 바르게 풀이할 때 이렇게 소리지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살짝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의 해석이다. 내 해석에 기반해서 저 아이를 저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내가 그냥 하는 것이고 객관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마음이 다시 평온해졌고 그 아이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관념적인 해결이죠. 관념적인 해결은 쓰면 쓸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법의 해결은 쓰면 쓸수록 효과가 강해져요. 왜냐하면 법의 해결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체험에 대한 이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에 체험할 때 똑같아요. 체험이 안 변하기 때문에. 관념적 상황은 계속 변해요. 근데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이 체험은 영원히 안 변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체험에 대한 이해, 이게 법에 대한 이해죠. 법이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체험이잖아요. 법을 바탕으로 한 해결은요, 하면 할수록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에 접근하십시오. 이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물론 관념적인 접근을 완전히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게 효과가 좋다면 해도 좋아요. 근데 법을 바탕으로 한 해결을 기본으로 삼으세요.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스님으로부터 나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을 때 순간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고 알았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움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마음이다라고 알았고 그렇게 나와는 조금씩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도 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는 것,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움찔했던 마음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의 성질이 전혀 다른 상태였는데 이렇게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생각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적을 받을 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적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긴장해요. 갑작스럽게 긴장하죠. 그것을 순수하게 그냥 부드럽게 물 흘러가듯이 소리 들으면서 소리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그 나에 대해서 나의 약점이 되었던 나의 부족한 점이 되었던 지적하는 그 소리를 그렇게 보낼 수 있는가? 대부분 못하죠. 수행자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는 거죠. 조건 따라 일어났다 말하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외부 자극이 그런 내용으로 외부 자극이 왔으니까 수행자의 마음 조건 속에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행자님 잘못도 아니고요. 마음 조건 속에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일어난 마음이 돼서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아셨다면 수행자님은 훌륭한 수행자예요.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았어. 그렇게 일어난 마음이 돼서 아까는
그렇게 마음이 났을 때 순간 마음이 긴장됐고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렇게 쪼그라든 마음이 이렇네라고 아는 순간 마음이 좀 풀어지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변했다면 그게 지혜고요. 그렇게 해 나가는 수행자님이 훌륭한 수행자예요. 훌륭한 인간이죠, 사실요.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이 순간 지적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적은 과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과거에 대한 지적인데 과거의 지적이 설령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요. 그때 마음이 그때 조건 속에서 그때 자리에 지가 한 거예요. 그때 당연히 내가 부족했죠. 지금도 내가 부족한데요. 순간순간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행위를 하고 부족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단지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지금 바르기 위해서, 지금 옳기 위해서, 지금 참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그렇게 수행자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이 긴장했고 마음이 이렇게 쫄아들었고 했을 때 마음이 긴장하네? 마음이 이러느라고 이렇게 알고 마음이 이러느라고 이렇게 알았을 때 수행자님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면요. 그때 수행자님은 훌륭하게 그 순간 현재를 산 것이고요. 참되고 훌륭한 것 또한 그때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행자님은 할 바를 다 한 거죠. 그렇게 순간순간 바르고 참되려고 해 나가다 보면은요, 그게 모여서 안팎이 똑같은 진정 참된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모습들이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 그냥 과거의 지적은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바꿀 것이면 바꾸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랑 상관없다 생각되면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물론 상황 맞춰서 반응해야겠지만 단지 수행자님은 지금 일어난 것을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하면 돼요. 지금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쌓이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고 마음이 조금씩 좋아져가면서 크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의 방향으로 내 삶의 패턴들을 바꾸어 나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손주가 저녁에 가고 나면 나는 좌선하고 경외하고 하면서 수행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늦게 자게 되고 이렇게 늦게 자게 되면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굳이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크게 노력하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좌선으로 경행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한 번은 좌선 중에 생각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데 이거 마음이지 라고 마음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란 것이 아주 분명히 마음에 이해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느낌이지 라고 했을 때 느낌일 뿐이란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해가 생겼을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저 밑바닥에 얼마쯤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생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해한 깊이 아래에 더 이상 뭐가 없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해가 아주 분명하더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해 나가다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구나. 항상 서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좌선을 끝내고 손바닥을 비비고 그 비빈 손바닥으로 눈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오늘 또 그 행동을 하면서 순간 그 이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는 것만 있어서는 알미 생겨나지 않는구나. 알아진 것이 없으면 암 또한 생기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더 분명히 더 깊이 이해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수행을 해나가면서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면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건 일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이 내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좋게 되면 내 선입견이 약해져가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옳은가 그른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옳은가 그른가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옳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바른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가죠. 그리고 잠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잠은 일찍 자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하다면 좀 이상한데
일찍 자는 게 좋아요. 무조건. 요즘은 무조건이에요. 늦게 자는, 글쎄요. 미얀마 있을 때 보면 정말 덕 높은 스님들은 낮 시간 내내 미얀마에서 좀 자격되는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 스님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일 많이 하거든요. 낮 시간 동안 내내 애들 가르치고 밤에는 잠 안 자고 수행한다 이런 말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몇 시에 자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 정말 잠을 적게 잡니다. 왜 적게 자는가? 늦게 자서 적게 자요. 늦게 자서 적게 잡니다. 그러면 왜 늦게 자는가? 왜 늦게 자는가 하면요. 다 하나같이 욕심을 만족시켜 준다고 늦게 자요. 다 욕심을 만족시켜 준다고 늦게 잡니다. 늦게 자서 생산적인 게 요즘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자는 것은 뭐 한 90% 이상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자는 것. 일찍 자는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일찍 자는 걸 무조건적으로 추천하고요. 당연히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겠죠.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수행으로서 아침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훌륭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추천할 만해요. 근데 저녁에 늦게 자는 것은 별로 좋은 영향을 거의 우리 삶에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거의 원인들이 욕심이니까요. 늦게 자는 게. 수행자님이 예외죠. 90%의 수행자님은 나머지 10%에 속하는 거예요. 욕심의 바탕을 둔 동기로 안 자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을 만족시킨다고 안 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래 좌선하다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났을 때 마음이네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고 이해됐어요. 마음이라고 이해됐을 때 수행의 표현으로 옛날에 느낌을 이해했을 때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느껴졌고 마음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작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작게 느껴진 거예요? 아예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수행자님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되는가요? 느껴지든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하게 느꼈다고 생각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래요. 그게 진짜 지는 다 완전해요. 물론 그 완전하다는 것도 4개의 완전한 거예요. 붓다의 제거는 완전하겠죠. 그럼 붓다의 제거가 똑같은가? 이렇진 않아요. 근데 수행자님이 이 마음이네 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야 라고 이해했어요. 이게 진짜 이해라면, 진짜 통찰지라면요. 이건 100%예요. 진정한 통찰지다 100%예요. 그리고 이렇게 100%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껴지고요. 진짜 이해했을 때는요. 정말 항상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낍니다. 내가 더 이상 이해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우리는 지가 마음을 다 채웠단 말하고요. 아마도 그때 수행자님 마음 상태가 확 변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나간다 하더라도요. 100% 지혜는 굉장히 귀합니다. 잘 없어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면서 물러나요. 그렇지만 물러나는 지혜도 있지만 번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물러나지만 마음이 뭐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런 느낌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때 수행자님께서 마음이지 라고 했을 때 그래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동의됐을 때 수행자님에게는 이걸 내가 100% 이해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100%는 완전제죠. 지혜가 마음을 다 채운 거예요. 지혜가 마음을 다 채운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순간만은 적어도 번뇌가 없는 상태예요. 번뇌가 없게 되면 마음 상태가 확 변합니다. 마음의 질적 수준이 순간은 확 변해요. 이런 상태를 나는 중국에서 돈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확 변하니까. 갑자기 확 변하거든요. 어떤 사전적 준비 없이 승화되는 것처럼 확 변해요. 그게 깊은 지혜, 진짜 지혜가 생겼을 때의 마음의 상태죠.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껴집니다. 수행자님이 아마 그때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사실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정말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야 라는 내적 동의, 지혜의 느낌이 있던가요? 그러면 수행자님이 수행에 나가면서 수행이 좀 익숙해지면서 수행에 에너지가 적게 들고 내가 줄어들고 나중에 알려는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나가요. 알려는 약해져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알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대상들은 내가 수행하지 않을 때 알아졌던 형태와 똑같아져요. 내가 아는 마음을 알려 할 때는 에너지가 있고 힘을 쓰고 아는 마음을 향하고 그렇게 해서 안다고 이해해요. 이건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때 대상들이 어떻게 알아지는가?
아무것도 할 일만 없이 완벽히 수동적일 때 대상은 그냥 원래 알아듣던 대로 드러나요. 소리는 그냥 소리고요. 느낌은 그냥 느낌이요. 그때 수행자님이 살짝 자기에게 마음을 한번 그렇게 기울여 보세요. 이게 알아들은 것과 아는 것의 함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이런 이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서 무엇을 어떻게 알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이 완전히 수동적이면 알아들은 것은 원래 그대로 있어요. 원래 알아듣던 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알아듣던 것과 똑같아요. 내가 좀 특별하게 보려고 하니까 아는 마음이 보였고요. 특별히 보려고 하니까 알아지는 게 보였고요. 근데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은 그냥 원래 알아듣던 대로 똑같이 알아줘요. 당연하죠. 원래 알아듣던 대로 똑같이 알아줘요. 근데 똑같이 알아지는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느낌 알면서 그 안이라고 표현도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사실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함께 있음이 사실 연기단이죠. 그걸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연기죠. 연기단 이해가 있는지 마음을 한번 기울여보세요. 그렇게 나가면요, 그런 연기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게 조금씩 수행이 돼 나갑니다. 표현하면 이래요. 원래 듣던 대로 소리 듣고 원래 하던 대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연기의 이해의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연기를 이해하려고 애쓰면 또 이것도 사실 나의 애씀이죠. 근데 듣던 대로 들으면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느낌을 느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객관적이 되면요, 내 세상이라는 것은 곧 내가 아는 세상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아는 세상은 다 내게 정보가 와서 내게 해석되는 세상이죠. 내가 곧 세상입니다. 정말 나라는 건요,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는 존재예요. 뭐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어떻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나, 이렇게 알고 있는 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정말 정말 신기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서 보면요, 괴로워하는 나도 정말 신기해요. 괴로워하는 나도 정말 재밌어요. 화내는 나 정말 재밌어요. 욕심내는 나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관심 가질 만한 대상입니다. 정말 이해할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해 가십시오.